자, 이제 2021 팍스넷 뉴스 M&A 포럼의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김민호 부국증권 FICC 솔루션부 상무님께서 채권 시장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국증권 FICC 솔루션부의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이야 팍스넷 뉴스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젯밤에도 보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례로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분투 같은 경우 독일 금리는 하루에 9bp 가량 올랐거든요. 0.3%에서 어제 종가로 하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1%로 종가를 마쳤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내 금리도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채권 시장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있었던 연준 FOMC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화두였는데요. 테이퍼링을 갖다가 시장의 예상대로 한 150억 불을 줄이는 작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다 본다면요. 일단 올해 GDP 성장률은 보시다시피 7%에서 5.9%, 그 다음에 내년도는 3.3에서 3.8, 내후년도 2.4에서 2.5 회복세를 갖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후퇴하지만은 내년 내후년 계속 낮아질 걸로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아까 예상치는 올해는 4.2%로 지금 올렸고요. 내년도도 2% 이상, 그 다음에 23년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을 갖다가 상회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경제 전망을 갖다가 하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공급 병목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기존의 일시적이라는 변화에서 이게 지속이 될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위주의 경제 전략에서 지금 내수 위주의 경제 전략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물가를 갖다 수출했던 중국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표는 지난 11월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그전 점도표랑 똑같았었는데 FOMC에서 보면은 만장일치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요. 내년도는 0.5의 인상을 갖다 점도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각각 3회 정도 인상을 갖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4분기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도표상으로 본다면은 24년도에 금리가 사실상 인상 사이클이 마감되고요. 금리 레벨은 1.75에서 2%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다가 본다면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기저효과가 내년에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내년 중반 이후로는 점차 안정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보는 것들은 이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안정화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트레저리도 보면은 불과 이틀 전까지 대비해서 지금 한 10bp 정도 금리가 급등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본다면은 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본연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은 조기 인상, 금리 인상을 갖다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불과 얼마 전에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6개월 전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내년 중반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1월 FOMC에서는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결국은 뭐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축소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테이퍼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갖다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을 갖다가 마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앞으로 당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시장의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펀더멘털을 잠깐 본다면은 그 성장률 자체는 지금 예상보다는 그 3, 4분기 이후로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3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그 코로나가 결국은 그 봉쇄하는 정책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그 소비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ISF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을 보면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급 차질에 대한 인플레뿐만 아니라 수요에 대한 차질도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지표 자체는 조금 꺾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에 대한 상승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연준을 보시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고용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한은의 목표에 넣느니 마느니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부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은의 설립 목표에 고용을 갖다 넣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뭐 들어가지는 어려울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을 보자면 10월 실업률을 보면은 4.6%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연준의 연말 전망치로 보면은 조기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여율 자체가 2000년도 2월보다도 1.7%가 지금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보면은 그 실업급여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크게 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용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보다는 실업급 급여가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문제거든요. 10월 그 CPI 얼마 전에 나왔었지만 6.2%가 나왔고요.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4%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갖다가 계속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실업률이나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에서 지속성 우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성 우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우려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 정책을 보자면 호주는 이미 9월에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고요. 3년 국채에 대한 YCC도 철회했습니다. 결국은 0.1%의 3년 국채를 갖다가 막겠다는 금리를 막겠다는 걸 갖다 실패를 했던 걸 자인을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에 테이퍼링 실시를 했고요. 금리 인상을 22년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11월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하고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10월 요번에 나온 10월 영국의 CPI가 4.2%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다음 기준금리를 갖다가 회의에서 올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0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오늘 기준금리는 25bp냐 50bp냐 그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은 오늘 2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유로존 국가들을 보면은 노르웨이가 12월에 25bp 인상을 갖다가 예고를 했고요. 체코는 125bp, 폴란드는 뭐 75bp 인상을 했고요. 남아공도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리가르트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파월하고 비슷하게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지금 정책 결정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한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을 갖다가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다가 마땅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나온 지표를 보면은 10월 독일 CPI도 4.5% 나왔고요. 유로존은 10월 CPI가 4.1% 나왔습니다. 결국은 유로존도 결국은 인플레이 공포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이렇게 만든 자료가 사실은 11월 초에 만든 자료라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뭐 US 달러 그 OSI나 프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2, 10 그러니까 2년 10년 스프레드가 100에서 110bp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일드 커브 자체가 플랫해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결국은 미 재무부의 그 국채 발행, 즉 트레저리 발행을 갖다가 그 규모를 갖다 축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독일, 일본 여러 나라 국채 대비해서 환해지 이후에 금리 자체의 그 투자 메리트가 양호하다는 것을 본다면은 결국은 미 국채에 대한 그 수요는 꾸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수 호조로 그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수급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호적 수급 여건은 결국은 장기 금리 급등을 갖다가 일부 제한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제 종가로 따지면은 1.67로 끝났는데요. 그게 불과 지난주에는 1.40까지 내려갔다가 4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변동성이 워낙 커갖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10년물 그 미국 금리 보면은 결국은 지금 1.40, 1.70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로 보면은 결국 50% 되돌림 차트 한이 보니까 올해 미 국채 같은 경우 1.20까지 아래로 찍고 1.90까지 올랐었거든요. 바닥을 갖다 1.20으로 보는 기술적으로는 보는 분위기고요.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도 결국은 1.7 정도로 내년도에 1.7에서 뭐 1.85 요 정도 레벨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그 미국이나 그 기타 주요 선진국들의 시장을 봤고요. 정작 중요한 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리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내일 당장 일단 금통인데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00%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현재 그 국내 일단은 그 경제 상황을 검토해 보자면 경제 성장률은 4%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은에서는 3분기가 의외로 예상외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0.3% 나와갖고 4분기에 1.04%를 갖다가 성장해야지 하는 목표치 4%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정부 전망치는 4.2%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지만은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연간 수출입 증가율이 그 가장 큰 거는 2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20% 이상 11월 보면은 11월 20일까지 보면 20% 이상이 나왔고요. 가장 크게 보면은 그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리 저기 써 있지만은 수출 물량 지수보다는 이 금액 자체가 워낙 지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수보다는 수출에 따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면서 그 정부에서는 다시 봉쇄 정책을 갖다가 또 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갖다가 배제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분기에 민간 소비하고 투자는 증가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상황을 보시면은 고용 상황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9월치를 봤는데요. 사실 보면은 10월하고 11월 지금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정부에서 예상했던 취업자 수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8월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배경을 갖다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금융 불균형에서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잡지 않는 이상 지금
현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그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코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보니까 8시 반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청와대 그 이호승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조기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나왔던 한은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하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보면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타당성을 갖다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8월에 금리 인상을 25bp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만약에 25bp 인상하면은 그 25bp 지난번 인상했을 때 연간 가계이자 부담이 2.9조가 증가를 하고요. 50bp 인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따지면 5.8조 정도의 그 가계이자 부담이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보면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그 가계 이자 부담이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은은 지금 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물가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10월에 지금 저희 나라도 CPI가 지금 3.2%가 났는데 연간으로 2.2에서 2.3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 사 먹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쌀값도 보니까 어제 쌀을 사러 가봤더니요, 쌀값도 한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 대책으로 보면은 뭐 유류세 인하를 한다, 그다음에 비축유 방출한다, 지금 주요 5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 부담을 갖다가 완화해 주는 거지, 결국은 인플레이션 전체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한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얼마까지 예상을 하느냐, 시장에서는 결국은 내일 만약에 기준금리 1%로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 1, 4분기에 1.25%로 1.25%라는 부분이 중요한 레벨인데요. 사실을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뭐 외부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1.25%로 퇴임 전에 올려놓고 나가겠다는 속내를 갖다가 사실상 비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이주열 총재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결국은 내년 1, 4분기에 기준금리는 1.25%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년 2, 4분기를 맞을 걸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은의 통화정책 전망 그 통방 자료를 보면요, 올해 보면은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정책 문구를 보시면은 이번에 8월에 올렸는데요, 똑같은 패턴을 갖다가 유지합니다. 통화 7월 5월만 하더라도 또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했고, 7월에 보면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8월에 올렸고요. 보면은 그 통방 문구 변화가 결국은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그 하는 내부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면은 8월에는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금리를 한번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담스러워했었는데 10월에 보면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총재는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바꿨는데 결국은 내일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17년도 11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 전달에 보면은 그 전달하고 그 전에 얘기했었던 통방 문구를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10월 달에 같은 경우는 그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그러고 11월에 금리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2018년도도 보면은 10월 달에 금통이 통방 문구를 보면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 이러고 11월 달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문구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그 성장과 물가의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추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물가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보면은 한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 시장 금리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통상적으로 과거치를 갖다 대입해 보면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보통 한 20bp에서 30bp에서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로 보면은 3년물 국채 금리가 2.025%로 끝났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가 1.5%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충분히 반영한 금리 수준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기준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례로 10월 달에 3년짜리 국채 기준금리가 2.17%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과도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를 보자면은 10년물 금리는 어제 종가로 2.4%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 장기 변동치를 갖다가 감안을 했었을 때 10년물 기준금리는 그 10월 달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폭등을 했었을 때 2.5 후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2.3에서 2.4 레인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장기금리 전망도 보면은 기준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에 대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2%를 갖다가 기준금리가 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장기금리는 결국은 그 중기적으로는 2.5%에서 막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장기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금리에 대해서도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은 25년도까지 지금 굉장히 크게 뒤에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요. 지금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재정 운영을 갖다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자 부담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그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10년짜리 10이어 금리가 역전이 돼갖고 한참 오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100bp 언더까지 갔었거든요. 트레저리 대비해서. 근데 그때 가장 큰 이유점은 뭐였냐면은 2018년도에 저희 나라 국채 발행 규모가 97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조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160조 후반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하고 디커플링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국채 금리는 3년짜리 기준으로는 결국은 2%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장기 금리는 2.4, 2.5 레벨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